먼저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 있죠. 자, 우린 지금 근로소득자만이 아니라 모든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사 갔을 때에 사업소득자한테 돈을 주든 일용 근로소득자한테 돈을 주든 기타 소득자한테 돈을 주든 우리 회사에 일할 직원이 입사를 해서 근로소득자가 생기든 전부 다 일단 사람을 먼저 등록하는 게 첫 번째 할 행동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럼 지금 사실 여기 아래쪽에 빈 칸들이 다른 소득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칸인데 우리 시험에는 세무 2급 시험에는 이 칸들이 이제 지워져 있는 거고 뭐 세무 1급으로 들어오시면 뭐 다른 소득들도 쫙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사원 등록 버튼을 먼저 클릭해 보시면 자, 이 사원 등록에 대한 메뉴들이 있는데 자, 이 메뉴들을 제가 지금 커서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지금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에 101번에 김상곤 씨가 있죠. 그래서 101번 김상곤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까지만 여기에 좀 쓸게요. 자, 101번에 김상곤 주민등록번호 이렇게까지만 쓰면 이제 내용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니까 자, 그럼 내용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입사 연월일이 있는데 입사 연월일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입사한 달부터 다른 메뉴에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사일을 안 쓰면 이 사람의 정보가 다른 메뉴에 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둬도 입사 연월일을 안 쓰면 안 뜨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뭐 이건 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이야기고 외국 사람이면 뭐 당연히 국적이 어디고 어떤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왔는지 외국인이라면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주민등록번호다, 외국인 등록번호 쓴다, 아니면 여권번호로 입력했다 이런 것들을 쓸 거고 자, 우리는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183일 기준으로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거주지 국적 코드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 국외 근로 제공이라고 있죠. 우리 비과세 이야기할 때에 국외 근로수당에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하려 그러면 여기 사원 등록에서 국외 근로 제공 여기에서 100만 원 비과세다. 혹은 300만 원 비과세다. 뭐 이런 걸 쓸 건데 우리는 100만 원 대상이라서 100만 원 비과세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외 근로에 대해서 만약에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 비과세는 여기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일 세율 적용은 쓸 일이 없으실 건데 이거는 그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일을 해서 거주자로서 세율을 적용받을 때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거냐 단일 세율 적용을 받을 거냐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단일 세율이 더 높아요. 세율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별로 이건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국외 근로 제공이 있으면 이 아래에 이제 생산직 여부가 있죠. 근데 생산직 여부는 생산직이다 아니다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근로 형태에 따라서 쓰는 건데 우측에 연장 근로가 있죠. 지금 막혀 있는데 제가 생산직이다라고 여라고 하면 연장 근로 비과세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럼 이 연장 근로 비과세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때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가 당해연도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이면 여라고 하면 급여 명세서 입력을 할 때 비과세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 비과세 쪽에 쓴다 하더라도 그게 비과세가 안 되고 그냥 과세로 적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그냥 비과세로 적어놓고 비과세로 써놓고
여기에서 비과세다 아니다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소득세법은 이 소득자의 주소지가 그 관할 세무서를 따지기 납세지가 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꼭 기록을 해주는 게 실무에서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서 우리 사회보험이다 혹은 사대보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보수월액이 있어요. 그 보수월액을 여기 세 칸에다가 써주면 자동으로 급여자료 입력에서 산정을 해주는 거고, 이걸 쓰지 않으면 그냥 문제에서는 제시해주면 그냥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 입사도 여기서 시작하지만 퇴사도 여기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을 때에 퇴사연원일을 써야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해서 이 사람을 그 세금에 대한 걸 정리해서 내보내도록 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사와 퇴사는 사원 등록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직원에 대한 기본 사항은 여기에서 입력을 하는 거고, 이제 부양가족 명세라고 있어요. 그럼 이 부양가족 명세에서 이 사람의 기본 공제다, 추가 공제다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본인에 대해서도 본인이 뭐 부녀자 공제 대상일 수도 있고 한부모 공제 대상일 수도 있고 본인이 70세 넘을 수도 있고 본인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도 그거에 맞춰서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우리 가족들을 쭉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나하고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기본공제 대상자들이라 그랬죠. 그럼 그 범위자들을 다 써서 있다면 전부 다 써서 기본공제가 된다 안 된다를 여기에 써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추가 사항에 보면, 자, 추가 사항에서 우리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 우리 세 감면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감면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급여 명세서에 반영되도록 사원 등록에서 이 사람의 감면 여부가, 예를 들어 감면 받으면 여다. 감면 기간이 지금 현재 5년 90%가 최대인데, 그럼 이 감면 적용이 좀 신기해요. 2020년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받죠. 그럼 5년이다라고 하면 2025년 4월 30일까지 쓰는 게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5월 1일부터 감면 기간이라고 하면 5월 1일 날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쓰게 돼요. 그리고 90%다. 뭐 급여에서 감면시킨다. 연말에 한 번에 감면시킨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입력하면 급여 명세서에 이 사람의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뜨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감면의 적용도 여기서 할 거고, 그리고 우리 그 근로소득은 연합적 원천징수로 해서 우리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죠. 원천징수를 한다 했죠.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적용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간이세액표의 80%만 원천징수 받고 싶다. 그러면 80%, 항상 세금 내야 돼서 부담스러우니까 120% 받고 싶다고 선택하시면 120% 이렇게 하게 돼요. 이 간이세액표는, 자, 여러분들 컴퓨터 인터넷 되시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 흔히 홈택스 있죠? 국세청 홈택스에 가보시면 여기에 간이세액표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있어요. 그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표가 쫙 있는데 부양가족 수 때문에 괜히 보고 있으면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 들어와서 지금 직원의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갈 때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달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부양가족 증 오늘 우리 공부할 공제대상 수에 대해서 일단 기본 파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와 배우자 해서 3명이 본인 포함해서 총 3명이라고 하면 3명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2명인데 자녀가 뭐 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면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 사람이 얼마의 원천징수를 해라라고 간이세액표에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데 만약에 소득자가 난 80%만 원천징수 하고 싶다. 매년 나는 지금 지출이 많아서 환급 받는데 작게 내고 작게 환급 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80%를 선택하면 이 금액을 원천징수를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매년 납부하는 사람은 한 번에 내면 목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둘이 차이 해봐야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지만 1년이면 60만 원 차이 난다는 거예요. 5천 원밖에 아니라 6만 원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금액이 나중에 부담스럽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120%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녀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 중요한 게 이 자녀가 있고 없고 가족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액이 팍 차이가 나죠. 방금 제가 가족이 있는 걸로 해서 집어넣었을 때와 지금 나 혼자 있는 걸로 해서 그냥 아무 정보를 여러분이 안 주면 이만큼 세금 떼일 거라는 거예요.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세액표의 가족수도 매우 중요해요. 할 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몰라서 잘 안 주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연말정산 말할 때 가지고 오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가져다 주면 성의 없게 한다는 걸.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전원이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입사할 때 정보를 다 주면 내 것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넣어줄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만 가지고 오면 그러면 대량으로 그냥 대충 날려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이 처리할 거지만 다른 사람이 처리한다면 신경을 많이 안 써줬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이게 우리 간이세액표 요율인데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0% 해준다는 의미 이해가시죠? 그럼 이렇게 적용하는 것 선택을 여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급여명세서에서 이제 80%든 120%든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나오게 될 거예요.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100%로 갈 거예요. 자, 지금 이 정보들을 설정하는 거고, 자, 나머지 나중에 하면서 제가 몇 개를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제 기본상에 와서 문제를 보고 할 건데, 자, 우리 문제에서 지금 여기 직전연도 청구액이 2,500만 원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 3천만 원 초과라고 바꿔주세요. 이거 3천만 원 초과.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3번에 그 남춘길 씨도 2,500만 원 초과 적혀 있는데 이걸 3천만 원 초과라고 얘도 바꿔주세요. 자, 이게 2,500만 원 적혀 있는 이유가 2019년까지는 2,500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거 보면 2,500이었다가 얘가 3,000으로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김상곤 씨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입사를 했고 생산부 과장이죠. 그런데 이때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면 직전연도 청급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지금 생산직 근로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2,500이었거든. 그래서 비과세 대상 아니라는 걸 표현하려고 적었던 건데 이제 시기가 넘어가면서 얘가 이제 틀려진 거예요. 그리고 뭐 주소가 있고 뭐 내국인이고 거주자. 자, 그럼 이 정보만 가지고 먼저 우리 김상곤 씨를 사원 등록에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입사 일자 꼭 써야 돼요. 입사 안 쓰면 이따 급여자를 입력할 때 전 사람이 안 떠요. 그럼 입사 안 시켰다고 제가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2016년 3월 15일 날. 자, 그리고 이분은
생산직 근로자니까 생산직의 여라고만 체크를 하시고, 그죠? 자, 전년도 청급여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소는 F2번 눌러서 중부대로 88. 자, 그 외에 지금 김상곤 씨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없죠. 뭐 보수 월액을 주면 뭐 써주면 산정이 될 건데 뭐 보수 월액을 안 줬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본 사항은 되었고,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자, 여기 아래 정보를 가지고 볼 건데, 자, 주민등록번호가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이는 컴퓨터가 판정을 해줄 거예요. 나이는 우리 20세 이하다, 뭐 60세 이상이다 이런 조건들 있죠. 그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컴퓨터가 인지를 해줄 거고, 그럼 소득에 대한 부분만 볼 건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소득에 대해서 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입력하기 전에 그냥 구분만 먼저 해볼게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 문제 대상이 될 거고, 자녀는 17살이죠. 지금 이제 기준 2020년도예요, 지금. 그럼 세법상 나이는 당해년도 20년도에 지금 출생연도 14년도 빼면, 아니 3년도 빼면 17이라서 20세 이하라서 자녀 기본 문제 대상되고, 김규민은 7살이고 초등학생이니까 될 거고, 아버지는 연세가 72세가 되시죠. 그래요. 나이는 컴퓨터 해줄 거예요. 어떻게든 경로자도 되실 거고 소득 없으시니까.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세 분류 종류가 있어요.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은 우리 장애인증 있으신 분들 있죠. 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고,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로서 소득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상위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또 하나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데,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그 장애인 등록증 받으러 발급받으러 거의 신청하라고 할 수가 없겠죠. 중환자실에 있으신 분들은 진짜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 병원에서 이 사람이 항시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중환자실 나가면 죽는다라고 막말로 표현하면 그런 장애인 확인 증명서를 3호를 떼주게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장애인 등급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아버지하고 지금 본인 포함해서 총 5명이 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네요. 자, 그럼 자,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자녀도 있고 뭐 배우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70세 안 넘었고 장애 없으니까 본인 거는 상관이 없고, 그럼 이제 연말 관계 아래쪽 위에 와서 자, 여기에서 F2번 눌러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입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의 직계 존속이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다, 배우자다. 직계 비속이라는 거는 나의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비속 같이 4번에 쓰는 거예요. 5번은 뭐냐면 4번이 아닌 직계 비속. 우리 어제 내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으면 내가 부양하는 거로 볼 거라 그랬죠. 그런 경우에요. 뭐 사위나 며느리 같은 거. 그리고 형제자매도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전부 다 이걸 선택할 거예요. 그럼 직계 전속만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위탁아동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보면 본인 아래에 허지연 배우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연말관계라고 해서 번호가 적혀 있죠. 그래서 뭐 3번 배우자다라고 숫자 3번을 쓰셔도 돼요. 뭐 어떻게든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숫자 3번이든 F2번 눌러서 3번의 배우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허지연, 자, 주민등록번호
8006122122 자, 그럼 지금 여기 기본 공제에 이제 여러 개의 칸이 있죠. 자, 여기에 여기서부터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하든 간에 150만 원짜리예요. 소득 공제 150만 원. 어느 거 선택하든 간에 150만 원짜리고 부라고 하면 뒤에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전제이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냐 아니면 부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배우자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배우자가 장애가 있으면 여기 배우자를 선택해도 되고 5번 장애 선택을 해도 되고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본 공제 라인은 그냥 150만 원짜리 라인인 거고 장애인 추가 공제는 장애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돼 있으면 장애가 우리는 그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배우자든 장애인이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으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지금 배우자는 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배우자라는 글자를 쓰고 그냥 더 이상 특이사항이 없죠. 그럼 쭉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자녀 김나영을 보면 우리는 숫자 4번 직계 비속 적혀 있죠. 4번 누르시고 김나영 자, 03101941234228 자, 20세 이하고 제가 나이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한 게 컴퓨터가 주민등록번호 치면 나이 계산해 줄 거니까 그리고 우리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세액 공제된다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체크해 준 거예요. 그럼 뭐 전부 다 됐죠. 여기 첫째 둘째 쓰는 건 출산한 해 그 한 해만 입양한 해 그 한 해만 세액 공제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17살이에요. 출산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산한 그 해나 입양한 그 해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다음 또 4번 김규민 13120635648880 자, 얘도 7살이니까 소득 없어서 특별한 거 없고 자, 아버지 김준은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자, 주민등록번호 자, 아버지는 지금 70세가 넘으시니까 자, 지금 제가 60세 이상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으니까 경로우대에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소득이 있으셨다고 해서 부라고 하는 순간 다 사라져요. 그죠?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추가 공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60세 이상이고 70세 넘으셨으니까 경로자고 문제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1번 체크를 하면 입력이 끝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김상곤 씨 아버지를 까지 해서 부양가족까지 입력이 끝났어요. 자, 지금 이 정보는 아직 월급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들은 연말정산이 뭐 공제받는 거라 생각하는데 근로소득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급여가 있게 되면 지금은 월급을 안 넣었기 때문에 없는데 급여를 넣으면 이제 부양가족이 3명이다. 본인, 배우자, 나머지 3명 이렇게 총 5명이 150만원씩 150만원씩 얘는 450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점점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여기가 근로소득의 총급여의 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 종합소득공제 하는 거 있죠. 여기서 하는 걸로 카운팅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배우자든 뭐 어떤 거든 간에 여기에 150만 원짜리가 기본 공제라고 표현한 게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다시 오른쪽에
장종민 씨를 볼게요. 교재. 자, 장종민 씨는 2018년 5월 6일 총무과 대리고 뭐 내국인이고 거주자예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죠. 그럼 먼저 사원 등록부터 할게요. 자, 102번 장종민 881020-1335264 입사는 2018년 5월 6일이고 총무과 대리니까 뭐 생산직도 부라고 돼 있어야 되고 문화로 229 이렇게 하면 이제 사원 등록은 그 기본 사항은 입력이 끝났죠. 지금 입력한 거는 입사 연월일 그리고 우리 주소 이거 말고는 쓴 거 없어요. 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카톡방에 우리 실장이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을 볼게요. 자, 본인은 뭐 본인이 대학생이다. 뭐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본인이 자, 배우자가 있는데 나이는 신경 안 쓸 거고 근로소득 금액이 1,600만 원 있대요. 그럼 뭐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네. 1,600이니까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겠죠. 자, 다음 자녀 장대성은 당해년도 출산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녀가 한 명 있네요. 그러면 첫째로 해가지고 올해 세 공제도 받을 거예요. 자, 쟤는 형제자매죠. 형제자매는 소득은 없는데 나이가 97년생이면 23살이라서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전부 다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 대학교 등록금 내가 대주면 내가 교육비 공제하고 연말정산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거지. 여기 입력 안 하면 나중에 다른 것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전부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인 배우자의 직계 전속인데 올해 돌아가셨죠. 그럼 뭐 사망 올해까지는 가능하시니까 그러면 뭐 60세 넘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거고 장모는 일용 근로소득이 300만 원인데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했죠. 그럼 소득 금액이 없으신 거예요. 없기 때문에 나이 60세 넘으셨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본인은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3번 배우자 박순옥 자 배우자는 소득 금액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죠. 그럼 0번 부. 그럼 여기가 기본공제가 부면 추가공제는 없어요. 그냥 쭉 넘어가 버리면 돼요. 엔터 치고 다음 4번 장대성 20061234568554 자 얘는 일단 무조건 첫째라고 써놓고 봐요. 얘는 근데 이번엔 첫째가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 6세까지는 자녀세 공제는 안 되니까 여기에 체크가 안 들어온 거예요. 자 다음 제 형제자매는 6번 형제자매 장형석 9711101322-217 자 나이가 23살이라서 20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득에는 문제 없었지만 우리 나이 제한에 걸린 거죠. 그죠? 자 다음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 전속 2번
박한길. 자, 사망한 해까지는 되시기 때문에 그냥 기본문제 대상이 되고, 또 2번 배우자의 직계존속 류경미.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장정민 씨 사원 등록이 끝났어요. 자,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남춘길 씨. 자, 생산부 대리고 뭐 생산부지만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내국인의 거주자예요. 그럼 뭐 특이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 먼저 남춘기 씨부터 먼저 입력을 하고 103번 남춘기. 입사는 2018년 7월 15일. 생산직 근로자의 생산직에 여기에 체크해 놓고 주소는 세터로 70-1. 응? 70-1이 왜 이래? 그냥 우리 주소 신경 안 쓰니까 이제 잡읍시다. 뭐 이상한 주소지만 그죠? 자, 그럼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자, 우리 가족들을 볼게요. 자, 본인이 장애가 있네요. 그럼 본인도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장애인 공제나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체크할 거고. 자, 다음 배우자가 있는데 올해 이혼했어요. 이혼하면 즉시 남남이니까 안 쓸 거예요. 그럼 이혼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즉시 남남이니까 안 쓰는데, 그럼 배우자가 없는 거죠. 배우자가 없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자녀 중에 기본공제 대상이 있는지 볼 건데, 자녀 남동수가 초등학생이고 9살이에요. 소득 없고 9살이면 20세 이하의 자녀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죠. 그럼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한부모 공제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체크를. 그리고 아버지는 뭐 소득 없으시고 62세시니까 되겠네요. 기본공제. 자, 그럼 부양가족에서 본인이 한부모 공제도 되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고. 다음 우리 배우자는 쓰는 거 아니고 4번에 남동수. 그리고 남대한. 이렇게 쓰면 자, 남춘길 씨도 입력이 끝났죠. 자, 다음 이제 찰스. 자, 찰스는 국적이 필리핀이네요. 생산직 사원이고 체류 자격이 우리 제조업이고 291번. 외국인이고 등록번호가 외국인 등록번호죠. 우리 뒷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은 한국 사람이고 5번, 6번, 7번, 8번은 외국인 등록번호죠.
그러면 얘는 외국인 남자 번호가 5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자, 그럼 찰스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입력을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찰스를 보면 생산직 사원인데 올해 입사했고 올해 급여를 모르죠. 그럼 연장 근로 비과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그냥 입력했을 때 들어오는 걸 보게, 자, 얘는 연장 근로 비과세다라고 이제 좀 전제를 깔고 할게요. 이 사람은 뭐 올해 입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직전연도 청급여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올해 월급이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죠. 자, 그럼 연장 근로 비과세라고 해서 쓸게요. 자, 104번 찰스 외국인 등록번호 2번 누르고 89091351327991 입사는 2020년 1월 3일 날 외국인 국적은 F2번 눌러서 필리핀 체류 자격은 F2번 눌러서 제조하면 이 91번이죠. 자,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고 그대로 거주자고 생산직 여부의 여 연장근로 비과세 여라고 잡고, 자, 주소는 F2번 눌러서 종로 241-1 이렇게 하면 기본 등록이 끝났고, 다음 이제 부양가족 정보를 보면, 자, 본인은 특이사항이 없네요. 자, 배우자 에띠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까지는 우리는 기본문제 대상자에 들어가니까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어서 기본문제 되고, 자녀는 6살이고 특이사항 없네요. 그럼 뭐 3명 다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럼 부양가족 명세에서 배우자 3번 에띠, 자, 외국인 등록번호죠. D가 6자로 시작되죠. 외국인이고 외국인 등록번호, 다음 자녀 DR 외국인이고, 자,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사원 등록들은 끝이 났어요. 자, 그럼 이 사원 등록에서는 원래 사원 등록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 나올 일이 절대 없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 시험에 5점 아니면 10점짜리를 나올 건데 이거 가지고는 5점의 가치가 안 느껴지죠. 그래서 주로 이제 부양가족 명세를 다루게 될 건데, 이 부양가족 명세는 단독으로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1년에 한 번만. 그럼 이제 연말정산하는 게 우리 어차피 이 부양가족 등록하는 게 우리 소득공제죠. 그래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문제 나올 때에 같이 섞여서 주로 나오고, 단독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나와요. 근데 이 연습을 좀 해보게 우리 단독으로 나온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사원 등록 기출 문제를 가지고 좀 몇 개만 풀어보면, 자, 514페이지로 가시고, (274) 회사는 274.
그렇죠. 5번, 6번, 7번, 8번 외국인이라 그랬죠. 임시. 한국 사람은 뒷번호가 1, 2, 3, 4. 우리 반에는 3, 4번은 어제 없으시죠? 2000년생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514페이지 아래에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게 작다는 거지 엄청 많이 부양가정명세는 쓸 거예요. 다른 문제랑 섞여서 부양가정명세가 나올 건데 다른 거랑 섞여 있기 때문에 쪼개기가 애매해서 얘만 나와 있는 게 몇 개 없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지원 직원 한마음을 사원 등록하고 한마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하시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여성 근로자죠. 그럼 부녀자 공제 대상인지 잠시 후에 체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전부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삼촌이나 이모 이런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아니죠. 자하고 수평적 수익적 관계는 일단 다 입력하고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면 부라고 표시하라 그 이야기예요. 가지치기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한마음에 자, 가족들 공제 대상 유무를 보면 본인은 연간 총급액이 2,900이죠. 그럼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라는 부녀자 공제의 기본 전제 조건은 되었고 배우자가 있죠. 그럼 맞벌이 여성이니까 부녀자 공제가 되네요. 그럼 부녀자 공제 체크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감점 주겠다는 게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입력하라는 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다 체크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부녀자 공제 체크를 하고 자, 다음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올해 사망을 했네요. 그럼 올해까지는 되겠죠. 그럼 일용근로소득이 600만 원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으니까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죠. 자,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자, 어머니는 뭐 연세는 많으시죠. 그런데 복권 당첨 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소득이 문제가 없는데 어머니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죠. 주거 형평상 요양 목적 이런 거 없이 떨어져 살면 나의 부양 가족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시겠네요. 어머니는 안 되고 자, 다음 딸 김성유는 소득이 없고 일본 유학 중이에요. 직계비속 배우자는 동거를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딸은 뭐 나이가 20세 안 넘었고 16살이니까 문제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아들은 뭐 나이가 12살이고 소득 없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고 언니는 같이 살고 있고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소득 금액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69년생이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겠죠. 51세예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망한 해 올해의 기본공제 대상을 받는 게 유리해요. 그죠? 유리해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었으면 그러면 그냥 배우자를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한부모 공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한부모 공제냐 부녀자 공제냐는 50만 원 차이죠.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으로 소득이 없으니까 넣으면 150만 원이 더 되기 때문에 그게 유리해서 이 사람은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사원 등록으로 가서
아래 칸에 자 문제 보시면 코드 번호 105번 한마음이고 주민등록번호 본인 거 73063024345667. 자, 입사는 2019년 4월 1일 날. 자, 그 외 뭐 사무직 직원이고 하니까 이 사람의 특이 사항은 없고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부녀자 공제 대상자고.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배우자 3번 김태우.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됐죠. 다음 어머니 1번 소득자의 직계 존속 유지인.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셨고. 다음 4번 딸 직계비속 김성유. 자, 딸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다음 아들 김호식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다음 언니 한다정. 언니는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럼 문제 보면 세대주라고 적혀 있죠. 일반적으로 다 세대주예요. 나올 때. 근데 만약에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세대주 구분을 세대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세대주 구분을 세대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5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할만하죠. 그렇죠? 자, 우리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 거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